오늘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이야기, 보이스피싱이야. 보이스피싱이 뭔지 알아? 보이스피싱 왜 전화 걸어가지고 돈을 계좌 이체하라 한 다음에 돈 받아먹고 하는 수법. 그치. 전화해가지고 뭐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 어디로 이제 돈을 보내줘야 된다, 뭐 계좌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실제로 이런 게 진짜 많아. 예전에는 되게 어설펐어. 한국말이 서툰, 조선족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화해서 막 뭐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중국, 뭐 필리핀, 그리고 기타 뭐 태국 이런 동남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거야. 거기서 조직을 만든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빼내서 돈을 뜯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조직적이야. 총책이라고 해서 가장 우두머리 격이 있고 개별 역할들이 다 나뉘어 있거든. 일단은 그 보이스피싱을 당할 피해자를 골라야 되겠지. 그 피해자한테 뭘 해야 돼? 전화해야지. 전화를 거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만약에 그 돈을 전화를 걸어서 아빠 계좌로 받았다, 그럼 아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들통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계좌. 다른 사람 계좌, 실제로 명의자가 아닌 다른 통장,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명의 대포 통장 아니야? 그렇지. 대포 통장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이 꽂혔어. 그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거 만약에 그게 자기 통장으로 또 옮겨지면 그 사람이 발각되겠지. 이런 통장 보통 어떻게 하느냐? 현금으로 인출을 해. 그 현금으로 인출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현금으로 인출을 해.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또 어딘가에 보내야 되겠지. 추적이 불가능한 곳에다가. 이렇게 점 조직처럼 되게 조직화돼 있어. 이걸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보통 누가 잡히느냐? 현금 인출책, 대포 통장을 빌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잡히지, 그 꼭대기에 있는 총책들은 잡히지가 않아. 일단 잡기는 어렵고, 그건 뭐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보이스피싱이 안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이런 경우엔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걸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전화를 해서 국가기관, 검찰이다, 경찰이다, 우체국이다 뭐 이러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 물론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특히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다, 이거는 거의 100% 사기야.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증을 보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곳은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현금 인출기로 가라, 개인정보 유출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현금 인출기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100% 사기야. 그리고 어떤 아빠 의뢰인분이 있었냐면, 자기가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본인 명의의 통장, 그리고 현금 카드 이런 것들을 신분증이랑 같이 보내라는 거야. 취직을 하든 대출을 받든 내 계좌번호 알려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계좌번호를 넘어서서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현금 카드 이런 거 알려줄 필요 없어. 근데 그런 거를 퀵 서비스 통해서 보내잖아.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포 통장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통장에 피해자가 1억을 넣었다가 1억 인출됐다, 나는 만져본 적도 없지,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 이런 경우가 위험해. 그리고 고액 알바, 한 4시간만 일하면 30만 원 줄게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비싼 돈을 줄 때는 그만큼 위험한 일이거나 좋지 않은 일일 수 있단 말이야. 아빠 의뢰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 그것도 고액 알바를 알아본 거야. 그랬더니 원룸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원룸 구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서 시키는 데로 가서 어느 동네 가서 원룸 구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보내줬어.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원룸에 중계기를 얘네가 설치한 거야. 이 중계기가 왜 필요하냐? 실제로는 외국에서 전화를 거는데 전화 통화가 국내에서 건 것처럼 중계를 한단 말이야.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전화를 건 건데 경기도 시흥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시흥에서 건 것처럼 연결을 시킨단 말이야. 처음에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했었어. 근데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범죄에 이용될 만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보통 예전에는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많았어. 실제로 감옥을 안 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쉽게 한단 말이야. 검찰에서 안 되겠다, 엄벌에 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징역 최소 5년, 7년 이렇게 구형해.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이야. 살인죄랑 비슷하네? 실제로 그분 그래서 징역 7년 구형을 받았고 피해 금액들이 합쳐서 1억이 넘었어. 근데 이 사람이 받은 돈은
200만 원도 안 됐어. 근데 아빠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만 원 되는 돈을 변제했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알겠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되면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해. 어디다 확인할 수 있냐?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해. 아빠가 지금 보여주는 사이트는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여기 보면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녀들이 납치됐다,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지인을 사청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것들을 편취하고, 금융기관에서 이 긴급 문자를 보내는 거야. 개인정보 유출됐으니까 여기 가서 뭐 이것저것을 등록해가지고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사이트가 있고 눌렀더니 내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한 총 10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어. 또 뭐가 있느냐? 예방 요령. 첫 번째,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고.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국가기관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정말 알려줘야 된다. 경찰서든 검찰청이든 가서 알려주면 돼. 그냥 보지 않는 상태에서 알려줄 이유는 전혀 없어. 그거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이익 받지도 않아.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빠가 얘기했지. 그리고 자녀가 납치됐다, 이런 연락이 왔을 때 그 시간대에 그 자녀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은이가 저녁 시간에 영어학원에 갔는데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았다. 근데 학원 전화번호를 알면 학원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거짓말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혹시 당황해서 돈을 보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신고해야지. 신고라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돼. 그러면 그래서 돈이 송금됐어. 그 경우에 지급정지 신청을 바로 하면 이 돈이 묶여버려. 그럼 그 사람 못 뺀단 말이야. 나중에 이걸 우리가 돌려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한번 유출된 건 폐기를 하고, 예금이나 현금, 카드 이런 것들은 절대 양도하면 안 돼. 그리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뭐 이렇게 연락이 홈페이지에 왔는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가짜 사이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예방하는 요령이야.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피해를 당했어. 그러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각 은행들의 고객센터, 내가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지급 정지해 주세요 하면 얘네가 탁탁탁탁 바로 처리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혹시 내 피해가 더 있을지 아닐지를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을 사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있어. 여기 해가지고 본인 확인을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있는지 요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이런 사이트에 가서 혹시 도용된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용된 휴대전화가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여기 가서 확인을 해서 혹시 내 이름으로 개설된 휴대전화나 계좌가 없는지 있다면 정지를 시켜놔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떼서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내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야.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누구나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리미리 알지 않으면 처음 당했을 때 당황할 수 있거든.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되면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은 처벌은 이제 경찰의 영역에 맡겨야 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아빠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이야기로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 했는데, 이럴 것들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임대차도 그렇고,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등기부를 보는 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빠가 필요하면 잘 재밌는 얘기 선정해서 다음번에도 또 해줄게. 오늘 여기까지.